양민의 잡지사 8월호 17번째 페이지. 그렇죠. 그렇죠. 천년도 더 된 종소리처럼 역사 이야기를 맑게 들려주는 분이죠. 광일래종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유행어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자연스럽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석굴암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어서 신라 유산 시리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 범종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널리 알려진 범종은 역시 이제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얘기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범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범종의 범은 브라흐마,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진리, 그래서 불교 절에서 쓰는 종을 범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범종의 재료에 따라서 구리로 만들었으면 동종, 쇠로 만들었으면 철종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구리를 기반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합금이 들어가지만 만들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려면은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릴 때 보면은 이제 스님들이 나와서 이제 그 예불 드리기 전에 이제 그 범종과 함께 같이 다른 세 가지 악기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모거, 음판, 법고라고 하는 것들이어서 이 범종까지 더불어서 네. 이제 불교에서 쓰는 일종한 네 가지 악기라는 뜻으로 불전사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여담이지만 이 불전사물을 모티프로 해서 1980년대 우리 국악의 새로운 파트가 등장하죠. 사물놀이. 사물놀이. 그러니까 범종은 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음파는 그 꽹과리에 해당하고 법고랑 그 다음에 그 모고 같은 경우가 북이랑 장구에 해당을 해서 김덕수라고 하는 분이 예,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사물놀이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제 그 일정한 국악 또는 농악에서 쓰던 악기들을 그렇게 편집한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범종도 악기의 개념이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각의 악기의 개념인데 이게 종교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소리만 내서는 안 되고 네. 뭔가 메시지를 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음판이라고 하는 건 구름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거는 댕댕댕댕댕 이렇게 치거든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을 날아가는 생명체가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 음판 소리를 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물고기는 물론 머리는 용처럼 만들지만 네. 그래서 배에다가 이렇게 기둥 두 개 놓고 도르륵 쳐요. 바다 생물들이 깨달음을 얻겠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법고는 그게 이제 소의 가죽으로 만드니까 축생, 짐승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데 이 모두를 아우르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다? 범종. 범종은 모두가 깨달음을 얻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기준으로 보면은 범종 소리를 듣는 것은 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불전사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범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밌네요. 그래서 절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불상, 그다음에 스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 종소리가 어디서 예전에 댕 하고 산에서 들려온다? 네. 그럼 거기에 절이 있다.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 범종이 다른 나라 종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서양종하고 동양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양종은 노틀담의 꼽추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아무리 큰 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있잖아요. 그 추를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되죠. 직접 움직여서 어쨌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화지모도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안을 치잖아요. 이렇게 안을 치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종이 땡땡땡 할 때도 역시 학교종이 땡땡땡. 그렇죠. 이렇게 치는 것들이 있는데 동아시아의 종은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게 탁이나 용종이라고 하는 악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에서 시작을 할 때는 악기는 우리가 종묘제례학 할 때 보면은 편경도 있지만 편종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실로폰 같이 밖에서 통통통통 쳐요. 그러니까 그게 확장된 개념이니까 동아시아 종은 보통은 밖에서 이렇게 덩 타악기처럼 하고 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는 저음이 되고 크게 울려 퍼지니까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정한 모양과 그다음에 일정한 재료를 쓰면서 중국 종하고 일본 종하고도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답사를 쭉 갔을 때 여러 나라 종을 모아놓은 곳을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끝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다음에 재료가 쇠다.
네. 그다음에 무늬가 별로 없다. 네. 이건 그러면 중국 아니면 일본 겁니다. 아. 한국 거는 무늬도 많고 그다음에 네. 끝을 이렇게 살짝 오므리는 항아리 같은 느낌. 아, 그렇죠. 예, 예, 예. 이고 네. 재료가 굴이다. 구리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특별한 거는 이제 종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바닥에 놓고 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바닥에 놓으면 울리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들어 올리는 네, 고리를 예, 걸어야죠. 사람이 못 들죠. 고리에 예. 걸어놓고 우리가 네. 종각 같은데 걸어놓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걸어 놓을 때 그 고리를 이제 용 고리가 있는데 그 용 고리 바로 옆에 보면은 뭔가 통 같은 게 하나 올라와 있어요. 대나무를 꽂아놓은 것처럼. 용고리는 드래곤 용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용. 아, 용 모양의 고리? 예, 그래서 그 아. 용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예, 예, 예. 그 용의 이제 가슴 부분이나 아니면 그 배 부분을 고리처럼 만들어서 그걸 겁니다. 아, 용유. 저 용이 고리 부분이구나. 예, 그래서 예. 유자가 꼭지인 유자니까 네. 용으로 만든 고리 꼭지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 통이 진짜 있네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대나무 문양의 통이 하나 꽂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용류는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쌍용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용 한 마리로 만들고 네. 저 대나무 통이 용통 또는 음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것 어. 덕분에 한국의 종이 조금 더 소리가 예쁘다라는 어. 연구도 있기도 하거든요. 아, 저 통은 그러니까 조각 겸 어쩌면 소리를 더 예쁘게 하는 만드는. 용도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범종의 원형은 신라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저걸 왜 저기다 꽂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게 대나무니까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악기가 피리. 피리. 근데 피리 중에서 신라의 보물 만파식적. 만파식적. 그걸 꽂은 게 아닐까라는 상징적으로 주장도 있기도 한데 네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서양종과 동양종, 동양종 안에서도 한국종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걸 떠나서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종들 다 놓고 봐도 네. 이게 예뻐. 제가 보통 이제 가능하면은 잡지사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그럼요. 예.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 느낌은 객관적으로 봐도 예쁩니다. 예쁘다. 그래서 신라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몇 개, 그다음에 한국에 몇 개가 있는데 네. 한국에 한 3점 정도 남아 있고 3점밖에 없어요? 신라 때 거잖아요. 네. 귀한 거네. 아주 귀합니다. 예. 그래서 상원사 동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에서 이제 출토된 동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네.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성덕대왕 신종, 봉독사종, 그렇죠. 또 일명 에밀르종이라고 부르는 이 종이 이제 유명한데요. 네. 이들 신라 범종은 또 굉장히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종보다 아름답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일본에도 몇 점의 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느 시기에 넘어간 걸로 보여져요. 일본으로요? 네. 아마 이제 수집을 해서 가져갔을 걸로 보여지고 또 네. 약탈해서 가져갔을 걸로 보여지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상원사 동종하고 성덕대왕 신종이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에 남아 있으니까 이 둘을 다행이네요. 중심으로 예. 감상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덕대왕 신종 알아보기 전에 그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하셨던 상원사 동종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지않다기보다는 상원사 네. 동종이 더 예쁩니다. 섭섭하지 성덕대왕 않- 신종은 좀 커요. 성덕대왕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좀 섭섭해하셔도 좀 할 수가 없는데 예쁘다 근데.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을 이제 그 보면은 네. 위에 아까 용으로 만든 용유라고 하는 게 있고 음통이 있고요. 있네요. 그다음에 위에 용 위에 보면은 상대라고 하는 고리가 그 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뭔가 위에도 묶고 아래도 묶고 했던 느낌으로 해서 지금 요 위에 거를 상대, 그다음에 밑에 거를 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띠가 이제 크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옛날 악기의 흔적이었던 그 유두라고 하는 것이 9개씩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딱 칠 만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당자라고 해서 연꽃무늬로 밑에서 한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당자가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묘사해 놓은 비천상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비천상 그림이 정말 예쁘고 화려합니다. 저 비천의 얼굴이 손톱만한데 네. 저 손톱만한 얼굴의 표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예. 굉장히 화려하고 예. 이게 사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저 상원사 동종을 가까이서 보면 아까 상대 그다음에 그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유곽 그다음에 하대가 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띠에 반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예. 이 반원형 패턴은 신라 종에는 모두 나타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 종에,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신라 종입니다. 물론 신라 종에 저게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아, 네. 있으면 무조건 신라종이다.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 반원형 패턴을 통해서 저게 신라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저 세밀한 거를 또 어떻게 또 반원형 패턴을 만들었을까 볼 수가 있고, 예. 전체적인 윤곽도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전 저기 왜 첨성대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느낌도 있어요. 첨성대 종 보관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예. 약간 둥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뭔가 좀 아름다운 느낌들을 예. 저 안에 모두 담아 놓아서 저거를 하나하나 보는 순간 네. 굉장히 이제 놀라움을 갖게 되고요. 네. 참고로 저 위에 있는 용유에 해당하는 용을 포레라고 하는 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포뢰. 예, 그러니까 이 용 가운데 이 용은 되게 겁이 많아서 잘 울어요. 예. 그런데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은 네.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아, 용인데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납득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럴 설정을 수 있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붙는 걸 못 봤으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범종을 치는 이렇게 당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아, 예. 이 나무가 치는 나무. 언뜻 보면 고래의 전체 윤곽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래가 와서 딱 하고 달려드니까 얘가 크게 울 거 아니에요. 무섭다고. 네. 그래서 종소리가 크게 울리라는 뜻으로 포레라고 하는 용을 그 위에 올려 놓았다라고 하는데, 용의 소리를 듣는 거네.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명나라 때 진주선이라는 책에 보면 용 구자설 가운데 네. 저 포레라는 용 이름이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어서 종 위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 멋진데요, 상원사 동정도. 멋집니다. 그래서 저거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네,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 위에 가면 이제 상원사가 있는데 예. 저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도 상원사에 갈 이유가 충분하다. 물론 거기에는 더 많은 문화유산들이 그렇죠. 있기도 하고요. 예, 네. 네. 가을에 가기 좋겠네. 예.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성덕대왕 신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예. 네, 성덕대왕 신종은 아름다운 면에서는 상원사 동종에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그 규모 그리고 그 내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역사 사실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범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크기가 남다릅니다. 신라 시대에 만들었다고 하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고 상원사 동종보다 훨씬 큰가요?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네. 예.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동아시아에 만든, 그러니까 쇠종 빼고요. 네. 구리종으로는 동종 중엔 저게 제일 큽니다. 제일 커요. 네.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예. 높이가 3.75m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입구 부분이 2.27m. 그리고 무게가 18.9톤. 그리고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은 또 저쪽에도 그 명문에도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구리를 한 27톤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조를 하는 기술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19톤 정도의 종을 만들려면 25톤에 30톤의 구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도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이제 문제는 이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니까 아들이었던 경동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또는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인데 네. 이게 경동왕 때 완성을 못하고 또 그 아들인 해공왕 때까지 해공왕 때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대략 그 기간이 한 34년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시기가 석굴암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저렇게 큰 종을 왜 만들었으며 이제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저게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종입니다. 신라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종인 건 분명한데 네. 저 종에 글자가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현 스님의 기록을 보면은 불국사나 석굴암은 약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전설이 있다. 이렇게 이런 전해진다. 삼국유산 고려 후기 때 쓴 거니까. 1200년 됐은 네. 건데. 그런데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쓰셨어요. 확실한가 성덕대왕 보다. 신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 명문을 봤어요. 정보 출처 뭐 이런 게 확실해. 명문하고 일치하거든요. 기록이. 기록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종 예. 표면에 1037자의 글자가 있는데 한 20여 자를 제외하고는 다 판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를 통해서 이런 스님이 가만히 봐서 해갖고 그 내용을 일부를 그냥 적은 술술 쓸 수 있어요. 예. 저거는. 예. 그래서 771년 12월에 완성했다. 그 기록까지도 이제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그 1000자가 넘는 명문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은 이제 종을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어허. 만들었는가.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기리고 위해서. 또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불교 교리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시처럼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명단이 수십 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사람 누구, 기술자 누구, 후원자 누구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뭐 비석을 만들거나 무슨 큰 건축물을 만들면 그 옆에 보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앞면은 무슨 비 하지만 뒷면에 보면은 만든 이들. 쭉 이름 적혀 있는 것과 네. 비슷해서 이게 이제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고맙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이 성덕대왕 신종의 내력은 다른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비해서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명단에 좀 눈에 띄는 인물도 있습니까? 네, 뭐 김양상이나 이런 어떤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는데 네. 눈에 띄는 인물은 만월태후가 될 것 같아요. 만월태후. 네, 이제 경덕왕의 왕비인데 당시는 그냥 태후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월태후 또는 만월왕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해공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경덕왕 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완성된 거는 해공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완성의 막바지에 어쨌든 굉장히 힘든 작업을 이때 했을 거다. 왜냐하면 해공왕은 8살에 왕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섭정이었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종이 경덕왕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종교적이었겠구나. 네. 이렇게 보다가 아닌가? 경덕왕과 해공왕의 효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만월태후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정권의 주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표현하고 위해서.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봉독사도 성덕왕 경덕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절이거든요. 네. 이 종을 만들어 걸었던 절.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한편으로는 경덕왕의 전비, 그러니까 왕비가 두 분이었나 둘이에요. 봐요. 처음에 한 분이 있었다가 이분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다시 이분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게 이거보다 훨씬 더 컸던 황룡사의 대종이에요. 그러니까 4배 컸다고 합니다. 무게 기준으로. 경덕왕이 첫 번째 부인이 만든 게 4배 컸고 네. 두 번째 부인의 막 이름을 올린 건 이게 성덕대왕 신종이고. 그러니까 막 약간의 경쟁심도 발동이 돼서 훨씬 더 잘 만들어야겠다. 이미 그거는 만들었으니까. 네. 4배 컸지만 황룡사와 함께 소실됐겠죠? 아니요, 중간에 뭔가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진 걸로 보여요. 다른 이유. 네, 그래서 그게 종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종과도 좀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만월태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에밀레종 설화. 그러니까 이제 종에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아이를 그 쇠물에 같이 녹여서 종을 만들면 소리가 날 것이다 해서 해봤더니 뭐 에밀레, 그래서 에밀레, 어미일레, 그래서 줄여서 에밀레. 어미? 엄마. 엄마란 뜻이에요, 에밀레가. 네, 엄마 이렇게 부르요.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설화가. 네. 아이의 울음이죠. 네, 아이의 울음이어서 이 좀 기괴합니다,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기괴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2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 동화책에 다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화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잔혹 동화들이 많죠. 많았었던 거고 삼국 유사에 보면 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자기 그 허벅지 자르고 이런 얘기, 향동 얘기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부분이죠. 어머니가 이제 시주를 해서 아이가 들어가서 아이가 엄마를 울면서 찾았다. 어머니가 시주를 한 거구나. 네. 아이를. 그러니까 이 그렇구나. 부분이 이제 역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예.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게 언제쯤이냐면 이제 막 그 역사도 그냥 처음에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전달을 하다가 깨닫고 보면서 이게 진짠가라고 돌아본 때가 한 90년대쯤인 거예요. 1990년대요. 네. 이게 진짜겠어? 어. 라고 이제 의심을 품기 그렇죠. 시작한 설마.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를 이제 믿고 네.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이제 찾아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이
종 안에 성분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사람 뼈에 인이라는 게 있는데 인 성분이 인이 나오면 여기 나오겠느냐. 그런데 예.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해본 거예요? 네, 해봤어요. 성분 분석을.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이 사실은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전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다를 가능하면 믿고 싶어하고 네. 그쪽으로 결론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정리된 게 네. 일제강점기 전후라는 점에서 그래요? 그 전 예를 들어서 동경잡기라든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든지 이후에 네. 지리지에 에밀레종 설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려 조선 사람들 이런 내용 찾았으면 분명히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고 삼국유사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럼 구전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안 문제는 됐다는 이제 건. 문제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돌출하는 건 좀 독특해요. 그것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뭔가 창작을 했으면 처음엔 그래서 창작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에 이 에밀레종 관련된 전설을 여러 기록과 책으로 일본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작설이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1910년에 영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나온 거예요. 에밀레종 설화가. 호레이스 알렌 이런 사람들이 네. 여러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네. 현지에 있었던 민담을 채록을 한 거예요. 그럼 에밀레 번역 뭐 마미로 하나요? 그건 잘 마미 모르겠습니다. 이러나요? 궁금하네 그것도. 그러니까 예. 1910년대의 영어 기록이 더 먼저인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글 기록은 1935년에 성석하라는 분이 신화전설의 신라라는 데서 처음으로 한글 기록으로는 등장을 하지만 네. 이미 1910년에 채록이 됐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이거 민담으로는 전해졌구나. 그러면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 저 끔찍한 이야기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면서 또 다양한 연구가 이제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 이게 뭔가 이 전설이 네. 한국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보통의 민간 설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와 같은 이야기들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던 전설이거든요. 그래요? 네, 단군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혹시 다른 나라에 있는지 좀 찾아보자. 비슷한 설화가 있는지 찾아보자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네. 중국에 이와 비슷한 설화가 있다는 걸 찾아냈고 그것도 그 설화가 종과 관련됐다라는 설화를 찾아낸 겁니다. 중국 어디요? 네. 중국의 감숙성의 무이시라고 하는 곳에 대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 대운사 대종과 관련된 설화가 이 성덕대왕 신종 설화, 에밀레종 설화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대운사에 어떤 얘기가 전해지냐면은 원래 이 절은 이제 그 절에 이제 그 중국의 당나라 때 황제입니다. 황제가 내 공이 크니까 전국의 절에서 큰 종을 만들어서 그 덕을 널리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감숙성의 무이시에 있었던 태수가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가장 멋지고 크게 만들고 소리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승려와 함께 관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주를 강요하는 승려, 이제 시주를 받는 승려를 모연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연승이 가난한 집에 와서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라고 거의 시주를 받는 거지만 약간 협박조로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이 가뭄으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시주할 게 뭐가 있느냐. 있으면 하죠.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승이 들어가서 막 이불도 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애라도 줄까요? 라고 했다는 거죠. 했죠. 그랬더니 울분에 차서. 울분에 차서. 그랬더니 그 승려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뭐가 좋은 생각이?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네. 그러더니 저녁 때 관리들하고 온 겁니다. 군인들하고. 애기 데리러? 애기 데리러. 당신이 애라도 바칠까요? 라고 했잖아요. 야, 폭력적이네.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들이 나타나서 강제로 이 아이를 뺏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넣으면 더 종소리가 좋아질 거다. 얘가 비슷하네요, 진짜. 네, 승려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내용들이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수가 그래, 아이 넣자. 라고 허락을 해서 그 아이를 넣어서 큰 종을 만드니까 소리도 나나요?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랑 하고 소리 나답니다. 랑이 아이랑 자거든요. 아이랑 자예요? 똑같네요. 그럼 큰 줄기에서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이 랑 랑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고 댕
랑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큰 종소리가 랑은 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종이었나 좀 봐요. 고증이 좀 랑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랑이라는 예. 소리가 나서 그게 엄마를 부르는 또는 아이의 안타까운 목소리다라는 게 이곳 감숙성 무위 시에 전해지고 대운사라는 절에 전해지고 있었던 건데. 그럼 뭐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대운사 이야기가 성덕대왕 신종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나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영향을 끼쳤을지 저쪽에서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끼쳤을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때 이제 대운사종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 게 전설에는 황제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무축천 시절이고요. 측천무후 시절이고 네. 그리고 대체로 한 70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0년 전후. 네네네.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이 771년 만들기 시작한 건 한 740년 50년경에 오호. 만들었으니까 이게 한 3, 40년 먼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번 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성덕왕, 경덕왕 때 특히 경덕왕 때 한화 정책이라 그래서 맞아요. 예. 중국의 제도,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명도 다 바꿨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한족할 때 한자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중국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중국의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거고 예. 신라의 승려들이 가장 폭넓게 활동했던 시기도 요 700년부터 77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승려들이 가서 여러 절들을 봤을 텐데 이 네. 무의시의 대운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대운사도 갔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져 오면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실행 여부와 별개로 네.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OTT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네. 직접 가서 듣고 온 사람들이 구전하는 방식인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일정 부분 신라 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오, 흥미로운 연구네요, 진짜. 근데 왜 하필 그 대운사종 얘기가 전해진 게 맞다면 네. 왜 하필 성덕대왕 신종이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더 큰 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황룡사에. 그러면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전설 속의 문화유산을 얘기를 할 때 네. 그게 우리가 딱 봤는데 뭔가 이렇게 막 사람이 희생하고 수십 년 걸려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했는데 딱 우리가 봤을 때 저 종 별론데? 아니면 저 문화유산 별론데? 여기에 굳이 저걸 만들려고 막 사람까지 희생을 해? 그럼 좀 납득이 안 되죠. 개연성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미 신품이라는 그러니까 신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탁월한 명품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동왕의 전비였던 삼모태우가 발언을 해서 4배나 무게가 무거운 네. 그 황룡사탑을 황룡사에. 만들었다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탑은 크다만 묘사가 돼 있어요. 종은. 네, 그 종은. 예. 그 종은 황룡사 대종은 크다만 묘사가 돼 있어 갖고 아,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라 때 나중에 숙종 때 보면은 야, 그 종 다시 녹여서 작은 종 여러 개로 만들자 라고 해서 적혀 있어요?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외세에서 소실됐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파종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 그 두 번째 부인 만월태우의 지시 아닐까? 뭐 그랬을 가능성도 예, 없잖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종은 뭔가 예술적인 완성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 여기에다가 뭔가 전설이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는 없는 없네요. 거죠.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은 30년 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람 속타고 애타고 속상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탁월한 명품이 완성이 됐거든요. 국가적 프로젝트의 결과로 최신 명품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걸맞는 뭐가 이제 사람들이 붙어야지. 이제 팔짱 끼고 보겠죠. 네. 이제 그 일반 백성들 기준으로 예, 예. 제가 이제 백성입니다. 예. 팔짱 끼고 보면 잘 만들었네. 어. 저걸 뭐 그냥 만들었겠어? 우리 거 다 뺏어가 갖고 만들었어.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거 다 뺏어가서 만들었어. 근데 그래. 옆집에 애도 뺏겼대요. 이런 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약간 좀 원망 섞인 톤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백성들의. 그런데 그게 그 이야기가 네. 아니 애를 넣어요라고 하니까 아니 어떤 스님이 얘기하셨다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스님인데 주어가 빠지면 그렇죠. 그게 대운사종이 될지 성덕대왕 신종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전해졌었고 네.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그 정도 느낌이 있었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기록을 그 삼국유사에 넣었을 텐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과정에서 명문으로 충분했을 그렇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러다가 그 민간에 아주 일부로 남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 기록보다는 왜냐하면 이 절이 이제 봉독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경주 읍의 시간 알리는 종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간 알리는 종으로. 그다음에 그 개천에 파묻혀 있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봉독사정의 오피셜 기록은 점점 사람들한테 또 잊혀지는 조선이 거죠. 불교 국가가 아니라 유교 국가라는 점에서 그들을 그렇게 막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서는 그 이야기는 처음엔 작았는데 네. 증폭됐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겠죠. 더 뭔가 자극적으로. 네. 그래서 종소리 잘 들어봐. 아니요 아침에 종소리 치는 거 봤는데 댕 하고 치던데 아니야 어미래 하고 엄마 찾는 소리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들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랑하고 하는 거는 종소리랑 비슷하지만 에밀레는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사실은 희박하거든요. 에밀레는 일단 그러니까 음절수도. 이거는 그러니까 더 2차 가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해서 결국은 당시에 거창한 불사가 부담스럽게 느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전해졌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에는 조금 더 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엄마를 찾는 아이의 울음이 어쩌면 백성들의 그 원성일 수도 있다. 그렇죠. 원망, 원성 이렇게 보면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연성은 어느 정도 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문화재를 빨리 좀 진작에 사실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럼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보고 싶어져요. 국립경주박물관 가면은 언제든지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까? 네,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큰 그 본관 보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저는 항상 가면은 이제 한 바퀴를 삥 돌고 본관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쭉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은 이제 몇 분이 같이 와서 뚫어져라 이렇게 같이 보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럼 좀 이렇게 지식도 알려주시나요? 이제 상황 봐서. 네, 그래서 조금 지식 알려주셨는데 아예 네, 관심이 있어 보이시면 제 조카 같은 애들은 자고. 관심 있어 보이시면 조금 설명도 드리고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천사가 내려오는 걸까요? 올라가는 걸까요? 이렇게 왜냐면은 그 비천 모양이 이렇게 그 하늘로 옷깃이 이렇게 날아가요. 네. 그러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로 옷깃이 간다는 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강림이네, 강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데 원래 이제 그 봉덕사라는 절이 한 700년 정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조선 초에 큰 홍수로 이제 절이 허물어지면서 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조 때 그 근처에 영묘사라는 절로 옮겼는데 그게 바로 또 얼마 뒤에 불에 타요. 네. 그래서 중종 때는 우리가 큰 무덤 봉황대라고 하는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만들어요. 봉황대? 예, 큰 무덤. 그러니까 봉황이 와서 알을 낳을 만하다고 큰 무덤. 그래서 황남대총하고 멀지 않은 그쪽에 곳에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짓고 네. 이제 경주 읍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다가 중종 때. 네. 그러다가 이제 1915년에 이거는 국가유산인데 그렇게 막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이 치면 저것도 안 됩니다. 네. 관리가. 예. 그래서 이제 경주 고족 보존회로 옮겨가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저게 이제 봉황대에서 이제 끌고 가는 장면인데 밑에 레일처럼 나무를 계속 깔면서 옮겨가는 장면. 일제강점기 사진이네. 네. 그리고 1975년 이제 지금 경주박물관을 지으면서 네. 다시 원래 자리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자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녹음 소리로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렇죠. 한국 예. 범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종소리도 함께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라랑 경주는 대박입니다, 진짜. 더 알려줘야 돼요, 세계. 역사 도시로.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한 수십 개 더 있죠. 그냥 십수개? 1년 저기 있죠, 그 있죠. 시리즈로 해도 맞습니다. 부족할 예, 정도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또 성덕대왕 신종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라 범종,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신라 범종과 편집 신라 범종과 성덕대왕 신종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